시부모님께서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도망가거라, 여기 있다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어두운 곳에 숨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산물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며 위선적인 시댁 식구들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착하고 인내심 강한 여성 박민서 씨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인 김태진 회장이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그는 죽기 전 민서에게 비밀리에 통장 하나를 건네며 도망가거라, 여기 있다간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민서는 밖으로 숨어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 끔찍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진우 씨, 어머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민서는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갑자기 타일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10월의 부든 비가 부산 땅에 쏟아지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희번덕거렸고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졌으며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푸른 힘줄이 돋아난 그의 앙상한 손은 허공에서 떨며 가냘픈 생명의 끈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옷자락으로 시아버지의 입과 거품을 닦아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유선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김 회장은 갑자기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그녀의 손바닥에 까끌까끌한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낡고 해진 비닐에 쌓인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도망가거라. 여기 있다간 죽는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고 끊겼으며 처마 밖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공포가 아니라 경악과 뒤섞인 극도의 애원이었습니다. 민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무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진우와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우는 후줄근한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고 몸에서는 아직도 술 냄새와 공사장 시멘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 여사는 급하게 남색 법복을 걸쳤고 손목에는 아직 나무 염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비켜. 당신이 뭘 어떻게 했길래 아버님이 이 지경이 되신 거야. 최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민서를 찻상 모서리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는 김 회장을 재빨리 훑어본 뒤 진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빨리 나가서 차 불러와.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구급차는 언제 온다고? 진우는 움찔하며 민서의 겨드랑이를 잡아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신은 마당에 나가서 망 좀 보고 있어. 내가 오토바이 타고 골목 입구 가서 택시 불러올게. 여기 있으면 거치적거리기만 해. 육중한 나무 문이 민서의 눈앞에서 쾅 닫혔고 비가 사정없이 얼굴에 쏟아져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서의 손은 옷자락 속에 숨긴 통장을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여사와 진우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일반적인 혼란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진우의 말대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대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쌓여 짭짤한 냄새를 풍기는 낡은 어망더미 뒤로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아 어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을 삼켜버렸습니다. 금이 간 유리창 틈으로 노란 백열등 불빛이 비틀린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는 비옷을 입거나 오토바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평하게 부엌으로 걸어가 대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 김 회장이 쏟은 찬물을 진우가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소파에서는 최 여사가 허리를 굽혀 불단 아래 깊숙이 손을 뻗어 작은 플라스틱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의 정기 혈압약 병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뚜껑을 열고 거실 옆 화장실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빈 약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는 이제 경련을 멈추고 가슴이 겨우 미미하게 오르내리는 김 회장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뇌졸중이라는 병을 가장한 완벽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며느리인 그가 발병하기 전 마지막으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덮어씌울 과실치사 또는 어떤 끔찍한 죄명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망가거라. 민서는 담벼락 쪽으로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아무것도 가져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얼굴을 때리는 세찬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민서는 낮은 벽돌 담장을 넘어 진흙탕과 더러운 물이 가득한 골목으로 뛰어내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디 가요? 젖으니까 저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낡은 침대버스에서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던 차장이 민서의 옆구리를 툭 치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목을 움츠리고 소름 돋은 팔을 감싸 안으며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부산의 좁은 골목들을 헤치며 거의 5km를 걸었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큰 길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얼굴을 스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온몸은 흠뻑 젖었고 종아리부터 하얀 셔츠 자락까지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가장 멀리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민서는 바지 주머니에서 젖고 구겨진 지폐를 꺼내 차장에게 건넸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는 입맛을 다시며 지폐를 채가더니 마지막 줄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맨 뒤 구석 자리로 가요. 이 노선은 강릉까지 직행이고 중간에 내리고 싶으면 10분 전에 말해요. 버스는 구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짐칸에 숨겨둔 불법 해산물 상자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인 답답한 공기를 싣고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좁고 이불은 더럽고 곰팡내 나는 침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시댁을 위해 항구에서 생선 출납 장부를 정리하며 한 푼 두 푼 아끼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짐도 미래도 없이 젖은 옷 한 벌과 시아버지가 남긴 의문의 통장만을 가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 불이 꺼지고 긁힌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민서는 감히 옷 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비닐 포장은 찢어졌고 빗물이 스며들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액을 증명하는 인쇄된 글자는 없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줄 친종이 안에는 손으로 쓴 숫자들의 나열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 특유의 비스듬하고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는 긴 숫자들 옆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푸른 잉크가 절반쯤 번져 있었고 짧은 주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오사장 젓갈공장. 강릉. 민서는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젊었을 때 그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오사장이나 젓갈 공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주소를 그녀에게 맡겼을까요? 저 숫자들은 무엇일까요? 민서는 무릎을 끌어안았고 머리는 망치로 맞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모두 흙먼지 속에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최 여사와 진우는 충분히 그곳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진우는 영세 건설업계와 항만 조폭들과의 복잡한 관계로 사람을 동원해 그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사님, 강릉에 도착하면 내려주세요. 민서는 버스 앞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승객들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를 덮어버렸습니다.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고 민서의 등 뒤에는 순종적이었던 삶과 파진비 아래 묻히고 있는 끔찍한 범죄가 남겨졌습니다. 누구 찾으시오? 이른 아침부터 이 낡은 공장에 무슨 일이요? 거대한 나무 발효 통들 뒤에서 구수한 담배 냄새가 섞인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검게 그을린 피부의 중년 남자가 우통을 벗은 채 생선 비늘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겁을 먹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강릉 삼거리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길가의 노점상들에게 한참을 물어보고 항구 근처에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걸어서야 겨우 오 사장 젓갈 공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번듯한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녹슨 양철 지붕을 얹은 허름한 건물들이 물가에 위태롭게 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 사장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플라스틱 통 2개를 땅에 쿵 내려놓고는 흠집난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오 사장이요. 댁은 뉘집 자식이요? 빚 받으러 왔소? 아니면 일자리 구하러 왔소? 여긴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 없으니 괜히 얼굴 내밀지 마시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구멍으로 치미는 씁쓸함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통장을 꺼내 김 회장의 글씨가 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더러운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부산에 계신 김태진 회장님 며느리입니다. 아버님께서 사장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오 사장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이 종이 위의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통장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조용해졌고 고인 더러운 물 웅덩이 주위를 윙윙거리는 쉬파리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 사장은 통장을 접어 낡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이 왜 며느리를 보냈는지 캐묻지도 민서의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아 자욱한 연기를 내뿜고는 공장 끝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민서는 오 사장을 따라 좁고 진흙과 발효통에서 새어나온 젓갈로 질척이는 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우통을 벗은 인부들이 소금과 멸치를 나르며 그녀를 노골적이고 캐묻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오 사장은 강가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남은 판자로 엮고 깨진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은 나무 오두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근처 멸치젓 통들이나 잘 지키시오. 밥은 하루 3끼, 공장 식당 가서 먹고 일당 줄 돈은 없으니 우선 묵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두막은 비좁아 찢어진 돗자리가 깔린 삐걱거리는 나무 평상과 짐을 둘 작은 공간만 겨우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독립된 화장실도 없었고 사방의 썩은 나무벽은 바닷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게 해 옆에 있는 수산 폐기물 처리장의 역한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치는 사람에게 깨끗하고 번듯한 방은 사치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뻣뻣한 돗자리에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굶주린 모기들을 무시하고 눈을 감았고 강릉 어촌의 탁한 공기에 숨쉬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김 회장 자택, 넓은 거실에는 향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급하게 차린 재단 중앙에는 굳은 표정의 김 회장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애절하게 울려 퍼져 애를 끊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이마에 상주 완장을 차고 거친 삼배 상복을 입은 채 관 옆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그는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타일 바닥에 손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남은 어머니와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 진우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고 비통하고 초췌한 모습에 조문을 온 이웃들마저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두들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 아버지를 잃고 저렇게 통곡하니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방 안구석에서 최 여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염주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동네 부녀 회장이 들어와 향을 피우는 것을 보자 최 여사는 즉시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며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복이 없어서요, 언니.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며느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금고에 있던 돈이랑 금부치를 싹 훔쳐서 남자랑 눈이 맞아 도망쳤어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데도 구하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저런 음탕하고 악독한 여자, 장례식장 전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서를 거침없이 욕했습니다. 예전에 민서가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칭찬했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도둑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틈을 타 애인과 놀아나려고 도망친 음탕한 여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완벽한 죄의 누명이 최 여사와 진우에 의해 민서에게 흠없이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통한 가면 뒤에서 진우는 슬퍼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이 뜸해졌을 때 진우는 부엌 뒤편으로 가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양팔에 문신을 가득 새긴 검은 셔츠를 가슴팍까지 풀어헤친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 마무리는 됐습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요. 빡빡머리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배수구에 침을 꽁 뱉었습니다. 진우는 담배꽁초를 던져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심한 아들의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일 밤 화장이야. 너희 애들 풀어서 경상도, 강원도, 일대 버스 터미널, 기차역 싹 다 뒤져서 박민서 그년 찾아내. 급하게 갔으니 멀리 가는 차는 못 탔을 거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빡빡머리가 되물었습니다. 몸에 있는 거 싹 다 빼서. 진우는 눈을 부릅떴고 두 이를 악물어 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산채로 잡아와. 몸에 있는 비닐에 싼 검은색 통장 무조건 찾아내. 저항하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트럭에 싣고 와.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 깨끗하게 처리하고 경찰이 냄새 맡지 못하게 해. 그 통장이 다른 놈 손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진우는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으로 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조폭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먹잇감에 취한 맹수처럼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공식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치는 고독한 여인을 추적하기 위해 잔혹한 손길이 온 동네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온 고등어 물량 숫자 똑바로 적어. 멍하게 있다가 손실나면 공장에서 쫓아낼 줄 알아. 오 사장은 흠집난 나무 테이블 위로 담뱃대를 톡톡 두드리며 비린내 나는 생선 비늘이 잔뜩 묻은 장부 더미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구겨진 종이를 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오 사장은 여자의 힘으로는 무거운 소금 포대를 나르거나 젓갈을 뒤섞는 고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공장의 일일 생선 입출고 장부를 기록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대가로 민서는 소박한 새끼 식사와 강어귀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삐걱거리는 초라한 나무 오두막에서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강릉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친 인부들은 오두막 밖 평상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코골이 소리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섞여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민서는 오두막 안 삐걱거리는 나무 평상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희미한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 회장의 비닐에 싼 통장을 베개 밑에서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눈을 감기만 하면 눈을 희번덕거리며 숨을 거두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등유 램프의 노란 불빛 아래 민서는 비뚤어진 손글씨 숫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언뜻 보면 누구나 은행 계좌 번호나 금고 비밀번호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산물 공장에서 수년간 계산서 더미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의 직감이 민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예금이 아니라고. 그녀는 연습장에 각 숫자 열을 세로로 다시 적었습니다. 첫 번째 열은 항상 거액의 숫자로 시작했고 그 뒤에는 PG, GS 같은 정체 모를 알파벳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열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날짜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은 밑줄이 그어진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민서는 미간을 찌푸리고 볼펜 끝으로 찢어진 돗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PG는 분명 폐기물의 약자일 것이고 GS는 건설을 의미하는 게 틀림없어. 민서의 머릿속에서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무섭게 맞춰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진우의 건설 회사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우는 부산 근처에서 담장을 쌓거나 지붕을 고치는 등 자잘한 보수공사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서가 강요받아 작성했던 월간 재무보고서에는 엄청난 양의 자재가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고 숫자들은 하나의 뚜렷한 범죄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을 앓기 전 조폭 세계에서 뒹굴었던 노련한 김 회장은 아내와 아들의 모든 수상한 거래를 조용히 추적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최 여사와 진우는 건설 회사라는 명목으로 항구를 통해 밀수되는 대규모 폐기물 밀수 조직에 막대한 검은 돈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들은 유령 건설 자재 구매 영수증을 통해 검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다시 차명 계좌로 돌렸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어 짭짤한 피맛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도리를 설파하고 매월 초하루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시어머니가 있는 그 가족이 사실은 더러운 범죄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바로 최 여사 모자의 머리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민서는 소름이 돋아 통장을 재빨리 가슴팍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절도라는 누명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는 누구든 목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수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맥주 더 따라봐. 오늘 언니가 다 쏠게. 끝까지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 강릉 버스터미널 근처 조개 껍데기가 어지럽게 널린 허름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유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는 진우의 여동생으로 최 여사가 애지중지하며 버릇없이 키운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20몇 살이 되도록 여전히 엄마에게 돈을 타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제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유나는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까지 와서 조의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힘들게 얼음으로 채워진 무거운 오징어 상자를 젓갈 공장 3륜차에서 내려 가게 주인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오 사장은 요즘 그녀가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웠는지 가끔 배달차를 따라 시내를 돌며 약간의 수수료를 벌게 해주었습니다. 민서는 헐렁하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수도꼭지 옆에 힘껏 내려놓자 오토바이 열쇠 꾸러미가 그녀의 고무장화로 날아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물건 조심해서 내려놔요. 더러운 물이 내 비싼 옷에 다 튀잖아.
배상할 능력은 있고 유나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플라스틱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타다만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멈칫하며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말없이 3륜차로 돌아가려는데 유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 거기 아줌마, 태도가 왜 그따위야? 유나 누님한테 사과해. 빨리. 그가 민서의 어깨를 세게 밀쳐 그녀는 비틀거리며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 더미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모자가 머리에서 벗겨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포장마차에 눈부신 네온 불빛 아래 민서의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던 유나는 갑자기 멈칫했고 두 눈은 귀신이라도 본 듯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땅에 던져 구두굽으로 지식인 다음 다가와 민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 아, 알고 보니 우리 귀하신 올케 언니가 이 구석에 숨어 있었네. 대단하시네, 아주. 우리 집 돈 싹 훔쳐서 도망치더니 여기까지 와서 접시 닦고 있었어? 오늘 내가 너 잡았어. 민서는 버둥거리며 유나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유나의 친구들은 상황을 보고는 희죽거리며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유나는 찢어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급히 꺼내 손가락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당장 진우 오빠한테 전화해서 사람 보내. 너 끌고 가게 할 테니까. 내가 계속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우리 집에서 너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있다고. 민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유나를 세게 밀쳐 술상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졌고 그녀는 뒤편의 진흙투성이 붉은 흙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집어들고 바짝 뒤쫓았고 술에 취한 젊은이들도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민서는 젓갈 공장 뒤편 쓰레기와 짭짤한 진흙으로 가득한 질퍽한 공터까지 달려가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유나가 달려들어 민서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어디로 도망가, 이 미친년아. 우리 엄마 돈 훔친 거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내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진우 오빠가 여기 오면 네가 그 집에서 한 푼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는 뺨에 튄 진흙을 급히 닦아내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나가 막 내리치려던 불같은 따귀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나의 친구들은 멀리서 담배를 피우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릴 뿐 남의 집안일에 깊이 개입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젖은 진흙이 묻은 바지를 털어냈습니다. 공포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 대신 차가울 정도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동안 민서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속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리석고 충동적이지만 탐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와 진우에게 장기말로 취급받았습니다. 용돈 몇 푼 던져줄 뿐 큰 재산에는 절대 손대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우리 집 돈이니까 우리 오빠가 엄마를 위해 되찾아야지. 그 통장 빨리 내놔. 유나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 번도 감히 보이지 못했던 경멸적인 미소였습니다. 너희 집 돈? 김 회장님이 나한테 준 그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15억이야. 똑똑히 들었어. 이 멍청아. 15억 원 예금. 내 아버지 이름으로 숨겨둔 거야. 유나는 얼어붙었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15억 원은 그녀의 텅 빈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거짓말 마. 우리 아빠가 어디서 그런 돈이나. 나는 경리야. 장부는 내가 쥐고 있어. 내 엄마랑 진우 오빠가 널 아껴서 그런다고 생각해? 그들이 날 찾는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꿀꺽할까 봐 두려워서야. 지금 네가 진우 오빠를 부르면 장담하는데 너는 단돈 10원도 못 만져. 진우 오빠는 통장을 싹 뺐고
너한테 몇백만 원 던져주고 놀러 가라고 한 뒤에 나머지는 전부 건설공사에 쏟아부을 걸. 너는 내 엄마랑 오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의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15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해서 신우이의 끝없는 탐욕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유나는 침을 꿀꺽 삼켰고 민서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들을 돌아본 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뭔데? 통장은 어딨어? 민서는 유나의 손을 뿌리치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반걸음 다가가 변덕스러운 신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통장은 김 회장님 명의라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했어.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그 15억을 인출하려면 은행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원본과 특히 진우 오빠 회사법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법을 피해 조용히 인출할 수 있다고 요구했어. 민서는 한 박자 쉬고 계속해서 변하는 유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랑 나 거래하자. 네가 부산으로 돌아가서 진우 오빠 사무실 비밀 서랍을 뒤져. 사망진단서랑 회사 법인 인감을 훔쳐서 여기로 가져와. 내가 절차 밟아서 돈 빼고 너한테 7억 5천만 원 바로 줄게. 너 그 돈 들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더는 그 집에서 돈 탔을 필요도 없고. 탐욕은 유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두 단어가 귓가에서 윙윙거렸고 그녀의 눈은 여름밤 배고픈 반딧불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민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캔 끄덕였습니다. 어둡고 질척한 동지에서 악마의 계약이 성립되었고 포악했던 신우이는 누명을 쓴 여인의 강력한 조력자로 변모했습니다. 왼쪽 맨 아래 서랍 열어봐. 플래시 너무 밝게 켜지 말고 창밖으로 빛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강릉의 젓갈 창고 초소에서 민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값싼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끊기는 영상 통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저편에서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부산 집에 있는 진우의 담배 냄새에 자욱한 사무실을 훑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바로 부산행 버스를 타고 개인 열쇠로 뒷문을 열고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쾅! 잠겼어. 진우 오빠가 열쇠로 잠가서 안 열려. 유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두 손으로 뱃의 손잡이를 꽉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내 가방에 있는 손톱줄로 열쇠 구멍 틈새에 넣어서 비틀어봐. 살살해, 이 바보야. 민서는 화면 너머로 나지막이 쏘아붙였습니다. 법인 인감과 사망진단서에 대한 거짓말은 사실 함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유나의 손을 빌려 진우가 항상 꽁꽁 숨겨두었던 붉은 가죽 표지의 채무장부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김 회장의 의문의 숫자들과 일치하는 가장 어두운 자금 세탁 거래를 기록한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유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쇠로 된 손톱줄을 열쇠 구멍에 깊숙이 찔러 넣고 세게 비틀었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나며 서랍이 열렸지만 불행히도 힘을 너무 세게 준 탓에 책상 위에 크리스털 트로피가 밀려나 와장창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젠장. 망했다. 민서야. 유나는 공포에 질려 신음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민서는 아래층 최 여사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서둘러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여자의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방구석 옷장에 숨어 빨리. 입 닥치고 숨도 크게 쉬지 마.
민서는 냉정하게 명령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저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재빨리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나가 장내 냄새가 진동하는 합한 옷장 속으로 허둥지둥 기어 들어갈 때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바싹 닫고 아주 작은 틈만 남겼습니다. 사무실 문이 발로 차여 열리고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옷장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옷 가장자리에 숨긴 휴대폰의 좁은 시야를 통해 민서는 최 여사의 자주색 비단 바지 자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검은색 구두를 신은 남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젠장, 바람 때문에 트로피가 떨어진 것뿐이잖아. 누가 여기 숨어 들어왔다고 난리야.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굵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귀를 휴대폰 스피커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이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진우도 비독촉하러 오던 조폭들도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허벅지를 짝 소리나게 쳤습니다. 백 사장님 진정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 빌어먹을 박민선연이 김 회장 통장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진우가 사람 풀어서 온 터미널을 다 뒤져도 아직 못 잡았어요. 김 회장은 죽었지만 저와 사장님의 목숨은 아직 그년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옷장 어둠 속에서 유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입을 세게 틀어막았습니다. 방금 최 여사가 백 사장이라고 부른 남자. 유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부부싸움과 물건 부수는 소리 속에서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백 사장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며 그의 손바닥이 최 여사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고 아픔에 신음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김 회장 밥에 무생무취 농약 타라고 했잖아. 내 말은 안 듣고 굳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갑자기 죽게 만들어서 착한 아내 연기나 하고 싶었어? 이제 꼴 좋다. 그 영감이 숨 넘어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통장 넘기고 사라졌잖아. 그 통장이 경찰 손에 들어가면 내 폐기물 밀수 루트랑 진우놈의 유령 회사까지 싹 다 끝장이야. 백 사장은 다가와 최 여사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강릉에 있던 민서는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그 추악한 가족의 가장 끔찍한 비밀이 더러운 어둠 속에서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그들의 운명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여자 같으니 어떻게 일을 처리했길래 그 늙은이가 지난 몇 년간 나와 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몰래 기록하게 놔뒀어? 백 사장의 탁하고 거친 목소리가 강릉의 어두운 초소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서의 낡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떨어뜨릴까봐 두려운 듯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방충제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옷장 속에 웅크린 유나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형광등 불빛은 유나와 민서가 함께 끔찍한 연극을 목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여사는 타일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시뻘겋게 부어오른 뺨을 감쌌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더는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위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영감이 반신불수인 척, 말 못하는 척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의사도 분명 젓가락질도 못한다고 했는데 휠체어 방석 밑에 통장을 숨기고 제가 집 비운 사이에 기록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백 사장님, 진우가 그 박민선연 찾으려고 며칠 동안 터미널 다 뒤지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사장님은 왜 부하들 풀어서 좀 도와주지 않으세요? 백 사장은 바닥에 침을 뺏고 반짝이는 검은 구두 끝으로 초조하게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항구 밑에 밀수 폐기물 숨기느라 바빠. 지금 움직였다간 경찰한테 싹 다 잡혀.
내가 30년 동안 당신 모자를 돌봐주면서 진우 놈을 그 유령 회사 사장으로 만들어 돈 세탁기를 터줬는데 당신은 그 치명적인 증거를 며느리 손에 넘겨? 그년이 수사기관에 통장을 넘기면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 둘의 사생아도 다 같이 감방 가는 거야. 전화저편의 민서도 못지않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둘의 사생아. 백 사장의 말은 민서가 시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기억들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김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와 이 폐기물 밀수 업계의 거물 사이의 추악한 불륜 관계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최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조용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진우가 자기 핏줄이 아니란 걸 작년 설에 알았어요. 그 영감이 몰래 변호사랑 연락해서 유언장을 수정하고 우리 모자의 상속권을 박탈해서 모든 수산물 공장을 유나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제가 서둘러 혈압약을 심근경색 유발제로 바꿔서 그 영감이 급사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요. 제가 남편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비밀이 무참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비참한 죽음, 최 여사 모자의 냉정한 현장 정리, 그리고 민서를 향한 집요한 추격. 그들은 김 회장이 자금 세탁 경로를 기록한 생사부와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생아의 신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민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옷장 안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친어머니와 오빠가 냉혈한 살인자라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 방광이 심하게 수축했습니다. 지린내 나는 따뜻한 액체가 서서히 흘러나와 속옷을 적시고 떨리는 종아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유나는 부들부들 떨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피해 옷장 구석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했지만 서투름과 공포 때문에 팔꿈치가 나무 옷장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딱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 3시의 고요한 방 안에서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깜짝 놀라 백 사장의 등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방구석에 굳게 닫혀있는 합한 옷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띠에서 번쩍이는 금속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일부러 구두굽을 타일 바닥에 세게 디뎌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거기 숨어 있어? 나와. 백 사장의 목소리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요나는 두 귀를 막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민서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화면을 보며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도망쳐. 유나야, 문 박차고 뛰어. 민서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 사장의 거친 손이 옷장 문을 활짝 열었고 눈부신 불빛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유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옷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딸인 것을 본 백 사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깨어난 유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백 사장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나이든 남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튀어나와 문을 막고 서 있던 최 여사마저 밀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 어둠과 밖에서 쏟아지는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연 잡아. 다 들었어. 위층에서 백 사장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뒷문을 박차고 질퍽한 골목으로 뛰어들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전화 이편에서 민서의 휴대폰 화면은 빙빙 돌다가 툭 꺼졌습니다. 유나가 도망치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유리 화면이 쨍하고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끊겼고 민서는 멍하니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휴대폰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나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초소구석에 주저앉았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유나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유나의 깨진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복구하려 할 것입니다. 백 사장은 노련한 조폭이었습니다. 유나가 방금 통화한 낯선 번호가 강릉의 통신기지국에서 발신되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늑대무리가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 허름한 젓갈 공장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 민서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생사를 건 대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민서는 서둘러 오 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의 짠내를 머금은 자욱한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오 사장은 야외 구역의 젓갈 통뚜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듯 창백한 민서의 얼굴을 보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띠에서 검게 변한 대나무 담뱃대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소? 어젯밤에 귀신이라도 만났소? 오 사장은 이끼 낀 벽돌 계단에 주저앉아 성냥을 켜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담뱃대 안에 물이 꿀꺽꿀꺽 소리를 냈습니다.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젯밤 영상통화를 통해 보고 들은 모든 것, 김 회장의 피살, 기록이 담긴 통장, 진우의 출생 비밀, 그리고 특히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의 이름까지 똑똑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백 사장이에요. 최 여사가 그를 백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항구 밑에서 대규모 폐기물 밀수업을 해요. 민서의 말이 끝나자 담배 연기를 내뿜던 오 사장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은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새까맣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떨렸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담뱃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놈 이름이 백 사장이라고? 부산에서 폐기물 밀수를 하고 목에 검지손가락만 한 긴 흉터가 어깨까지 이어져 있지 않소?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흐릿한 휴대폰 화면 너머로 백 사장이 셔츠 단추를 풀었을 때 그녀는 그의 목을 가로지르는 지네 같은 큰 흉터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사장은 담뱃대를 벽돌에 세게 내리쳐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은 핏발이 섰고 주름진 얼굴은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려온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인과응보야. 정말로 인과응보야. 하늘이 눈이 있지. 그 짐승 같은 놈이 계속 잘 살게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오 사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습니다. 그는 멀리 조수가 밀려오자 황급히 도망치는 게 때가 있는 진흙갯벌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나는 부산에서 제일 큰 연안 어선단을 가지고 있었소. 백 사장 그놈은 그때 침몰선 자네나 사들이던 브로커에 불과했지. 어느 날 바다에 나갔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는데 놈들이 얼음 창고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금지 약물을 찾아냈소. 나는 하늘에 맹세코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배에 짐을 싣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백 사장이었으니까. 나는 억울하게 3년간 옥살이를 했소. 집에 남은 아내와 자식들은 너무 가난해서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만기 출소하고 나는 이곳 강릉까지 떠돌아다니다가 대니를 해서 겨우 이 낡은 젓갈 공장을 사서 숨어 살았소. 오 사장은 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초면의 무관심이나 냉대가 아닌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의 동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시아버지 김 회장님은 옛날에 내가 터미널에서 굶주렸을 때 밥 한 끼 사주시는 애가 있어. 이제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 평생의 원수와 얽혀 있다니. 더는 도망칠 필요 없소. 아가씨. 그 늑대무리에게 도망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소. 내가 돕겠소. 우리가 덫을 놓아 그놈들이 모든 죄를 토해내게 만듭시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둡고 비린내 나는 어촌에서 그녀는 마침내 기댈 곳과 판을 뒤집을 전쟁을 시작할 동맹을 찾았습니다. 보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시간이 흘렀고 진우는 부산의 텅 빈 넓은 집에서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몰려와 대문에 붉은 페인트와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 사장의 밀수 사업은 경찰의 낌새를 채고 중단되었고 진우에게 공급되던 자금도 끊겼습니다. 진우는 가짜 사장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절실했습니다. 강릉의 바람 부는 초소에 앉아 민서는 침착하게 오 사장의 휴대폰을 빌려 옛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종합항만에서 일하는 창고 관리 과장이었습니다. 민서가 격리로 일하며 통관 서류를 처리할 때 여러 번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박 빚에 허덕이고 있었기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완벽한 가짜 운송 서류 한 세트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화물은 산업용 폐구리 스크랩 컨테이너 10개 분량이고요. 공장들에서 수거한 폐전선 구리인데 가치는 약 15억 원 정도예요. 세관 서류, 품질 증명서, 선화증권에 모두 빨간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해요. 얼마면 되시나요? 계약금 절반 먼저 보내드릴게요. 일 끝나고 직접 받으면서 잔금 치르고요. 민서가 시집살이하며 몇 년간 알뜰하게 모은 개인 계좌의 돈은 이 일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격리의 본성은 꼼꼼함이었습니다. 민서는 창고 과장에게 기술 사양을 조작하고 통관 서류에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마치 화물이 절차상 문제로 묶여 시가의 3분의 1 가격에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짜 서류 세트가 완성되어 강릉으로 우편 배송되자 민서는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폐기물 업계에서 진우의 핵심 거래처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창고 과장에게 항구에 묶여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있는데 3일 내에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을 업계에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철강 재련소에 되팔면 두세 배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함께 이 달콤한 소문은 술자리를 통해 브로커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가 하늘에서 떨어진 구명조끼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민서는 남편이 서류 작업에는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부터 입고 서류 확인은 모두 그녀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는 오직 최종 수익률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빚으로 인한 궁지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흐리게 할 것이었습니다. 오 사장은 문턱에 앉아 대나무를 엮으며 민서가 봉투에 가짜 서류를 차곡차곡 넣는 것을 보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진우 그놈이 그렇게 쉽게 미끼를 물 것 같소? 그 주변 브로커들도 산전수전 다 겪은 놈들인데 혹시라도 가짜 서류인 걸 알아채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텐데. 민서는 봉투를 봉하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이고 나약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들은 못 알아챌 거예요. 제가 그들이 항상 사용하는 밀수 절차의 허점을 그대로 이용해서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진우 씨는 지금 목이 말라요. 그는 이 거래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백 사장에게 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중개인에게 줄 15억 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든 집문서를 담보로 잡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미끼는 던져졌어요. 이제 우리는 물고기가 스스로 덫에 들어와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사장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3일 안에 현금 15억 원. 일주일만 굴려서 재련소에 넘기면 최소 5억은 남아요. 우리 집 빚더미를 해결할 천재이루의 기회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진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화유리 테이블 위에 쾅 내리쳤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빚 독촉하는 조폭들을 상대하느라 그의 눈은 붉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거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최 여사는 조심스럽게 운송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세관직인과 선화증권의 선명한 간인이 산업용 패구리 스크랩의 품질을 보증하는 각 페이지마다 찍혀 있어 그녀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탕주의 장사꾼이었던 최 여사는 이렇게 큰 이익을 보자 탐욕이 다시 솟아올라 평소의 불안감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죽음과 민서가 사형 선고와 같은 통장을 들고 사라진 것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하니? 백 사장은 요즘 일이 막혔어. 경찰이 항구 및 폐기물 창고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서 회사로 들어오던 자금줄이 다 끊겼어. 어제 어머니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욕만 하더라. 진우는 담뱃재를 바닥에 털고 앞으로 몸을 숙이며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사장 돈 기다리다간 다음 생에나 가능해요. 이번 거는 백 사장 몰래 제 직속 브로커 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사람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돈 세탁해주고 겨우 푼돈이나 얻어먹었잖아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제 생각은 이래요. 어머니가 수산물, 공장 등기부등본이랑 이 집 등기부등본 꺼내세요. 그리고 육반장 내 사채업자들 불러서 급전 대출 받는 거예요. 걔네가 감정하면 대충 16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자는 좀 비싸지만 우리가 이 한탕하고 멀리 도망가면 돼요. 백 사장이랑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최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집에 피와 땀이 서린 모든 재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는 것은 너무나 큰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잘못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위 김 회장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두 손을 모아 빌고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와 최 여사가 급전을 빌리기 위해 재산 양도 서류를 위조하려고 사채업자를 부를 준비를 할 때 백 사장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여우의 의심 많은 본성은 진우의 초조한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맡았습니다. 백 사장은 진우의 손에서 화물 서류 뭉치를 낚아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종이 가장자리를 구겨보고 붉은 직인이 찍힌 곳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이 폐케이블 스크랩은 누구 물건인데 내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어? 백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굵었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렸지만 태연한 척하며 항만창고 과장이 도박빚에 시달려 주인 없는 물건을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완벽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백 사장은 원래 노련한 밀수꾼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법의 허점과 불법적인 물품 반입수법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서가 만든 가짜 서류는 백 사장이 평소에 사용하던 수법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미끼를 보자 게다가 자신의 자금줄이 막혀 돈이 궁한 상황이 더해져 백 사장의 탐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맡기는커녕 이 거래에 끼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백 사장은 진우에게 이 거래의 지분 절반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항구에서 물건을 빼내는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놓은 덫은 상상 이상으로 완벽했습니다.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세 사람이 끝없는 탐욕과 궁지 때문에 실체도 없는 화물의 전 재산을 던지는 돌아올 수 없는 도박판에 스스로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강릉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열대성 저기압의 냉기를 머금은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물집 잡힌 맨발로 국도에서 오 사장의 젓갈 공장으로 이어지는 질척한 흙길을 따라 걸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번쩍이던 비단 옷은 이제 찢어지고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엉켜 여러 날 노숙한 시큼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오빠의 출생과 어머니의 추악한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부산 집에서 도망친 그 끔찍한 밤 이후 유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 사장이 입막음을 위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은 그녀가 돈이 떨어지고 곤경에 처하자 가차없이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는 굶주림에 허덕이다 한때 자신이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던 올케에게 매달리기 위해 이 비린내 나는 곳으로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는 마당에서 멸치 입고 장부를 기록하다가 비틀거리는 유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유나에게 공장 인부들의 작업복 한 벌을 던져주고 이끼 낀 공용 수도꼭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진흙이나 깨끗이 씻고 부엌 가서 남은 밥 먹어. 밥 먹고 나서는 여기 고등어 분류하는 아줌마들 좀 돕고 여기는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을 곳 없어. 유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나물 무침과 짜디짠 말린 생선 몇 마리뿐인 밥상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만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젓갈 공장의 진한 비린내 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씹어야 했습니다. 고되고 힘들수록 유나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쭈그려 앉아 질척한 해초더미 속에서 생선을 골라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밤이 되어 좀이 슬고 땀 냄새 나는 인부들과 함께 비좁은 오두막에서 자야 했을 때 배신자의 변덕스러운 본성이 다시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유나는 평생 이곳에 숨어 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백 사장이 박민서를 찾아 통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우에게 민서의 거처를 알려준다면 오빠가 분명 큰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도망쳐 백 사장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을 틈타 유나는 오두막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 벽 한 구석에서 충전 중이던 인부의 낡은 휴대폰을 슬쩍했습니다. 그녀는 강가로 조심스럽게 걸어나갔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진우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오빠, 나 유나야. 끊지 마. 나 박민서 그년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김 회장 통장 들고 강릉에 있는 젓갈 공장에 숨어 있어.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누군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진짜야? 주소 빨리 불러. 유나는 비웃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오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장 내 차명 계좌로 5억 원 보내.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방콕으로 뜨는 편도 항공권 한 장이랑 그러면 이 공장 정확한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안 그러면 오빠는 그냥 바다에서 바늘 찾기나 해. 박민서 그년 엄청 교활해. 그 통장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같은 핏줄을 나눈 자들의 더러운 거래는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성사되었습니다. 진우는 사채로 급히 빌린 돈의 일부를 떼어 친동생에게 보내주는데 동의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은 유나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는 인부의 휴대폰을 탁한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곧 닥칠 잔혹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올케를 버려두고 즉시 젓갈 공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강어귀에서 불어온 바람이 오 사장의 허름한 젓갈 공장 양철 지붕 위로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만조 수위가 높아 배수구에서 역류한 검고 탁한 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랐고 쓰레기와 찌꺼기들이 넓은 마당을 떠다녔습니다.
인부들은 침수를 피해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민서와 오 사장만이 남아 소금 포대를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어둡고 철벅이는 물소리가 음산하게 울리며 쏟아지는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갑자기 흙으로 된 둑 너머에서 눈부신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녹슨 양철 공장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험악한 보호 철창을 단 픽업 트럭 3대가 침수된 마당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조악한 비옷을 입고 손에는 쇠 파이프와 마체테를 든 험상궂은 남자들이 뛰어내려 진흙탕 마당을 온통 흐려놓았습니다. 진우는 선두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비옷을 입지 않고 얼굴에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고 두 눈은 깊고 검게 패어 있었지만 맹렬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가짜 폐기물 화물에 전력을 다하기 전에 육반장에게 고용한 조폭들을 데리고 통장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 찾아내. 이 구석이란 구석은 다 뒤져. 진우가 고함을 지르자 폭력배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통들이 박살나고 덜 익은 젓갈이 흘러넘쳐 만조의 물과 섞여 숨 막힐 듯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민서와 오 사장은 배수로 옆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나무 창고 안으로 서서히 몰렸습니다. 이곳은 가장 오래된 젓갈 발효 통들이 있는 곳으로 공간은 비좁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오 사장은 녹슨 쇠지렛대를 꽉 쥐고 민서 앞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합판으로 된 창고 문이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진우가 쇠 파이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대한 발효통들 사이의 틈새를 훑었고 마침내 민서가 숨어있는 어두운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이 빌어먹을 년 대단하네. 이 비린내 나는 구석까지 도망쳐서 내가 널 찾느라 돈을 얼마나 쓰게 만들어 김 회장 통장 내놔. 그러면 내게 같은 목숨은 살려주지. 안 그러면 오늘 밤 널 갈기갈기 찢어서 강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주마. 진우는 쇠파이프를 나무통에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문 밖에 늘어서 모든 탈출로를 막았습니다. 민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옅게 비웃으며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 사장이 창고 구석들보에 몰래 숨겨둔 개조된 휴대용 스피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는 탁하고 잡음이 섞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김 회장 밥에 제초제 타라고 했잖아. 백 사장의 굵고 잔인한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었고 쇠 파이프를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조폭들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빚을 받아내는 그슨 일을 했지만 고용주의 집안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에 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녹음은 계속해서 가장 더러운 비밀들을 빗속으로 끌어냈습니다. 내 폐기물 밀수, 루트랑 진우놈의 유령 회사까지 싹 다 끝장이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가 최 여사의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진우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김 회장은 진우가 자기 핏줄이 아니란 걸 작년 설에 알았어요. 제가 서둘러 혈압약을 심근경색 유발제로 바꿔서 그 영감이 급사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요. 진우의 온몸은 돌처럼 굳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희번덕거렸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강타하며 종가의 장남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젓갈과 진흙이 섞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걸음 물러서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의미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를 속이려고 목소리를 조작한 거야. 진우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어 나무벽에 쾅 내리쳤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번듯한 사장이라는 타이틀, 부산집에서의 절대 권력, 합법적인 상속권, 김 회장의 재산, 모든 것이 한순간의 멋진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지 값싼 불륜의 더러운 산물이었고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조종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독실한 불교 신자인 척하는 친어머니와 항상 그를 조카라 부르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 남자였습니다. 함께 온 조폭들이 웅성거리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인 육반장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고 침을 뱉었습니다. 내 집안일 너무 더럽다. 난 안 껴. 살인, 강도, 복잡하게 얽혔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감방에서 뼈 삭는다고. 오늘 일당은 나중에 얘기하고 형제들, 철수, 폭력배들은 휘파람을 불며 서로를 부르고는 차로 돌아가 죄의 냄새로 가득 찬 답답한 공기를 뒤로하고 시동을 걸어 도망쳤습니다. 쥐들은 항상 배가 가라앉기 전에 도망갈 길을 아는 법입니다. 창고 안에는 이제 물이 철벅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더러운 물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옷을 찢는 틈을 타 민서는 오 사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생의 상처로 가득한 두 남녀는 거대한 두 젓갈통 사이의 틈새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창고 뒤편에는 큰 강지류로 바로 이어지는 지하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만조로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올라 있었고 검고 탁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민서와 오 사장은 차가운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수하고 숨을 참고 굴 껍데기가 잔뜩 붙은 지하수로를 기어갔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살고 싶다는 강렬한 희망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성한 갈대밭을 따라 강릉 땅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탈출했고 뒤에는 폐허가 된 젓갈 공장을 남겨두었습니다. 텅 빈 초라한 창고 안에서 진우는 진흙탕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 그리고 빗물이 뒤섞여 짭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진흙 바닥을 두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습니다. 민서가 던진 15억 원짜리 폐기물 화물이라는 덫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채업자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집을 빼앗으러 올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세계는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빌어먹을 여자, 당장 이리 내려와. 진우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2층 침실 문을 한 번 더 걷어찼고 문짝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었고 최 여사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푹신한 침대에서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비참한 비명을 질렀고 두 손으로 진우의 단단한 팔을 마구 할퀴었습니다. 미쳤니? 진우야, 내가 네 엄마야. 미친 약이라도 먹었어. 어떻게 엄마를 때려. 엄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백 사장 그놈이랑 바람나서 김 회장님한테 뿔 달아주고 낳은 게 바로 나. 이 사생아잖아. 당신이 그분을 죽이고 민서한테 뒤집어 씌웠어. 당신이 날 이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고. 진우는 고함을 지르며 최 여사의 얼굴 바로 옆 바닥에 침을 탐뱉었습니다. 그의 눈은 악마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고개를 떳떳이 들고 이 가문의 적장자이자 합법적인 상속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었습니다. 최 여사는 백 사장의 이름과 김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진우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두껍게 바른 화장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이렇게 한 건 다 너를 위해 이 집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김 회장이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유언장을 고쳐서 우리 모자를 쫓아내려고 했어. 엄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들아.
아래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려왔고 셔츠를 가슴팍까지 풀어헤친 백 사장이 차가운 얼굴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는 방금 항구 및 부하들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집과 공장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 사들인 15억 원짜리 폐기물 화물이 사실은 완벽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관 서류, 운송장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고 돈은 이미 중개인에게 넘어갔으며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백 사장이 나타나자 최 여사를 놓아주고 그 늙은 조폭의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를 조종하고 나를 이용해서 돈 세탁했잖아. 15억 원 내놔. 내 집, 내 공장 돌려줘. 백 사장은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의 얼굴 정중앙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코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백 사장은 손을 털며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내 손에 있었어. 네가 멍청해서 창밖으로 던져버린 걸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널 낳았지만 네가 큰일을 할 배짱이 없으면 죽어도 싸. 내 조직이 지금 위험해. 너 같은 쓸모없는 놈똥이나 닦아줄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하고 백 사장은 등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최 여사의 비통한 울음소리와 사생아의 극도의 분노에 찬 눈빛을 무시한 채 거짓과 탐욕으로 얼기설기 엮인 이 가족 안에서 재앙이 닥치자 인간의 가장 비열한 생존 본능이 즉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피흘리며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셔터문 박살내. 김진호 어디 있어? 나와서 육반장 형님 돈 갚아. 빨리. 쇠 파이프와 쇠지렛대가 부산 수산물 공장 정면에 양철 셔터문을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큰 폭풍을 예고하는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문신을 한 험상옅은 남자들이 손에 흉기를 들고 주변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진우가 눈 감고 서명했던 재산 위임 계약서에 따라 그들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전기마저 끊겨 어두컴컴한 집 안에서 최 여사는 공포에 질려 금고에 남아있던 금반지 몇 개와 목걸이를 급히 법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길을 막고 우뚝 서 있는 그림자와 마주쳤습니다. 백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최 여사의 손목을 꽉 잡고 등 뒤로 꺾었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옷주머니를 뒤져 두툼한 금붙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리 내놔. 나도 캄보디아로 밀항하려면 돈이 필요해. 당신은 늙었으니 남아서 업보나 치르라고. 이 짐승 같은 인간, 돌려줘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30년을 희생했는데 최 여사는 고함을 지르며 백 사장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백 사장은 말없이 발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찼고 최 여사는 벽에 부딪혀 기절했습니다. 그는 금부치를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정부와 아들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뒤편에 무성한 잡초가 우거진 좁은 골목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셔터문이 부서지고 사채업자들이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진우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내 돈 어딨어? 원금 15억에 이자 2억. 당장 내놔. 육반장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기당했어요. 육반장 형님, 그 화물 가짜였어요. 다 날렸다고요. 공장에 있는 기계라도 팔아서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내 목숨으로 갚아. 이 땅, 이 집,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 내 거야. 저놈 다리 부러뜨려서 돈 빌리고 갚지 않는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두 부하가 달려들어 진우를 타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한 명이 녹슨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진우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드득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비참한 비명을 지르다 피 웅덩이 속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쓰레기 자루처럼 빗물이 고인 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정신을 차리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진 채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사채업자들에게 살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마당에 어지럽게 내던져졌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입으로는 불경을 외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었던 여자 최 여사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장애인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부산의 밤비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도덕하게 산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년이 살기 싫어서 환장했나. 감히 남의 남편을 꼬드겨? 오늘 내가 내 여우 같은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매연과 지린내가 진동하는 강릉버스 터미널 한 구석에서 날카로운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뚱뚱하고 험상궂은 얼굴의 아줌마 무리가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올케를 배신하고 젓갈 공장에서 도망친 날부터 유나는 버스 터미널 주변을 떠돌며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에게 여자를 알선하는 포주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일하기 싫어하고 치장하기를 좋아했던 유나는 어느새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돈 있는 남자를 유혹하는 버릇이 그녀를 해쳤습니다. 그녀는 감히 한 수산물 도매상 사장을 꿰어 돈을 뜯어냈는데 그의 아내는 어촌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언니, 잘못했어요. 저 그 사람 결혼한 줄 몰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싹싹 빌었지만 눈앞이 번쩍이는 따귀는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아줌마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나의 헐렁한 티셔츠를 찢어버렸고 그녀는 벌거벗은 가슴을 가리며 웅크렸습니다. 뚱뚱한 본처는 가방에서 이발기를 꺼냈습니다. 윙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머리를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쳐박고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길게 밀어버렸습니다. 한때 유나의 자랑이었던 곱슬머리가 진흙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울부짖었고 머리 절반이 흉하게 밀려 피가 맺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아줌마가 역한 냄새가 나는 젓갈통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검은 폐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연한테 부어버려. 이 젓갈 냄새가 남의 남자 뺏는 썩은 냄새를 덮을 수 있는지 보자고. 젓갈통이 유나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끈적하고 역한 액체가 살결에 달라붙고 눈과 입으로 들어가 그녀는 토악질을 해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여들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폭행이 끝난 후 유나는 화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포주에게 쫓겨났습니다. 신분증도 돈도 없고 끔찍하고 더러운 몰골의 악취까지 풍겨 그녀는 가는 곳마다 귀신처럼 쫓겨났습니다. 유나는 찐빵 몇 개라도 사 먹기 위해 질척한 어시장 주변에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병을 주워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낡은 생선 좌판 밑으로 기어들어가 찢어진 방수포를 뒤집어 쓰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디며 떨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유나는 게으름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길거리 개만도 못한 삶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민서 씨. 이거 제출하면 그 집안이랑은 연 끊고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야. 오 사장은 경상남도 경찰청 복도에서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민서는 투명한 플라스틱 서류 가방을 꼭 껴안았다.
안에는 김 회장의 검은 표지 통장과 그녀가 공들여 기록하고 분석한 자금 세탁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더 이상 그 가족에게 미련 없어요, 사장님. 그들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버님을 병상에서 숨지게 했어요. 죄는 벌을 받아야 해요. 저는 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포함해서요.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시골 며느리의 순종적이고 나약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오 사장 앞에는 인생의 폭풍우를 겪고 단련된 강인하고 굳센 여인이 서 있었다. 서류는 경제범죄수사팀에 직접 제출되었다. 날짜와 거래일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전담팀이 신속하게 꾸려졌다. 백 사장과 진우가 건설회사를 앞세워 운영하던 자금 세탁 및 폐기물 밀수 조직은 뿌리째 뽑혔다. 늦은 오후 경찰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돌아가던 길에 민서와 오 사장은 도심공원을 지나갔다. 16일 공원 호숫가,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렸다. 민서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공원 울타리 한 구석,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판지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시커멓게 더러워진 깁스를 하고 뻣뻣하게 뻗어 있었고 옆에는 돈을 구걸하는 찢어진 모자가 놓여 있었다. 한때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며 아내에게 호통치던 남편 진우였다. 이제 그는 썩은 나무처럼 초라하고 남루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운동하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걸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무언가 예감이라도 한 듯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입을 떡 벌렸고 허공을 향해 뻗었던 팔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더니 황급히 거두어들였다. 수치심, 후회,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낡은 모자를 푹 눌렀어 초췌한 얼굴을 가리고 빛을 두려워하는 벌레처럼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민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다가가 욕을 하거나 비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가의 쓰레기 더미를 지나치는 낯선 사람처럼 무심한 눈으로 그 불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모든 원한은 여기서 끝났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차없이 짓밟았다. 민서는 등을 돌려 오 사장과 함께 버스 터미널을 향해 길고 단호한 걸음을 옮겼다. 영원히 닫힌 어두운 과거를 등 뒤로 한 채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부산의 답답한 공기를 씻어냈다. 어떤 배라도 상관없어 나를 어창에 쳐넣든 드럼통에 넣든 오늘 밤 안에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백 사장은 영흥도 부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건장한 선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짠내와 기름 냄새를 실어 날랐다. 더 이상 폐기물 밀수 업계 거물의 위험은 없었다. 셔츠는 찢어지고 얼굴은 진흙으로 얼룩졌으며 한 손으로는 최 여사에게서 빼앗은 금부치가 든 천뭉치를 꼭 껴안고 있었다. 선장은 백 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부두 판자에 고인 무릉덩이에 침을 캠 뱉었다. 뭐가 그리 급해? 돈 주면 태워주는 거지. 바다로 밀항하는데 금괴 2개야. 큰 배에서 신호 오면 공해상 부표까지 데려다 줄게. 여기서 당신 사정 봐줄 만큼 한가한 사람 없어. 백 사장은 이를 악물고 검은 방수천을 풀어 묵직한 골드바 2개를 꺼내 젊은 남자에게 던져주었다.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발각된 이후 밀수업계의 고위층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꼬리를 잘랐다. 백 사장은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버려진 졸에 불과했다. 그는 경찰에 잡혀 조직 전체를 불면 선배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폭 세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입막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게 남은 길은 야간 해상 밀항뿐이었다. 갑자기 부두로 이어지는 흙길 저편, 어두운 소나무 숲에서 강력한 손전등 불빛 3줄기가 백 사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움직임을 감지한 선장은 재빨리 뒤로 물러나 정박해 있던 큰 배들의 어둠 속으로 작은 배를 저어 사라졌다. 저기 있다. 잡아. 거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백사장은 깜짝 놀라 달려오는 자들이 옛 동업자들이 보낸 잔혹한 킬러들임을 깨달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금뭉치를 안고 등을 돌려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들쭉날쭉한 바위지대로 미친 듯이 달렸다. 하늘은 칠흑 같았고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다. 백사장은 헐떡이며 이끼 낀 미끄러운 바위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추격자들은 바짝 뒤쫓았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마체테가 바위에 부딪혀 불꽃을 튀기는 소리에 백사장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거기서 이 개자식아, 막다른 길이야. 뛰어내려서 상어밥이라도 될 셈이냐. 문신을 한 두목이 고함을 지르며 번쩍이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백사장은 벼랑 끝으로 물러섰다. 아래에는 분노한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바람이 소름 끼치게 불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 순간 백사장의 미끄러운 구두 끝이 젖은 이끼를 밟고 중심을 잃었다. 그는 앞으로 팔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잡았다. 밤의 정적을 찢는 비명이 울렸고 백사장의 무거운 몸은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자유낙하했다. 그의 몸이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포효하는 바다 소리에 묻혔다. 그의 손에 있던 금 뭉치가 풀려 깊은 바닷속으로 흩어졌다. 추격자들은 벼랑 끝에 서서 손전등을 비췄지만 붉은 빛이 섞인 하얀 물거품이 솟아올랐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국 온전한 시신도 남기지 못한 채 바다에 삼켜졌다. 가, 저리 가, 김 회장님.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백사장, 그놈이 시켰어요. 최 여사는 부산의 한 철교 및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아내려는 듯했다. 그녀가 잠자리로 삼은 주변의 쓰레기 더미에서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재앙이 닥친 지 한 달여 만에 한때는 법복을 차려입고 입으로는 도리를 설파하던 여인은 이제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진흙으로 엉겨 붙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피부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잿빛으로 변하고 주름져 있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정부에게 버림받고 폭행당했으며 장애인이 된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 충격은 최 여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미쳐버렸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이나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했다. 사각사각 마른 자갈을 밟는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최 여사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으며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민서의 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스티로폼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소리를 들은 최 여사는 흐릿하고 혼탁한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경멸하고 학대하고 막다른 길로 몰았던 며느리의 얼굴을 알아보자 최 여사는 깜짝 놀라 축축한 벽돌 구석으로 더 깊이 물러났다. 귀신, 네가 귀신이구나. 내 목숨을 앗으러 온 거지? 저리 가.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플라스틱 병을 집어 민서에게 던졌지만 힘없이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민서는 피하지도 더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초라한 몰골을 훑었다. 그가 김 회장의 혈압약을 변기에 버리던 냉정한 모습, 그녀에게 퍼붓던 악독한 말들을 기억했다. 이제 법의 심판이 필요 없었다. 양심의 가책과 인과응보가 그녀의 머리 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려앉았다. 민서는 허리를 굽혀 먼지투성이 길가에 따뜻한 갈비도시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비웃거나 욕하러 온 거 아니에요. 쓰러진 사람을 때리지는 않는 법이죠.
하물며 지금 당신은 길가의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 도시락은 제가 당신을 위해 샀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살았던 세월에 대한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서는 몸을 바로 세우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최 여사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섣불리 죽을 생각 마세요. 입 앞 꾸역꾸역 넘기고 그 늙은 목숨 부지하며 사세요. 살아서 매일 인과응보라는 법의 심판을 곱씹으세요. 살아서 당신이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던 사회 밑바닥에서 버림받는 기분을 맛보세요. 쉬운 구원을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말을 마친 민서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가늘지만 굳센 그녀의 뒷모습이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서서히 사라졌다. 뒤에 남겨진 최 여사는 기어가 도시락을 끌어안았고 더러운 얼굴 위로 혼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굶주림에 허덕이며 밥을 한 움큼씩 입에 쑤셔 넣었고 씹으면서 흐느껴 울었다. 목이 메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 김진우 일어나서 판결을 들으시오. 재판장의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경상남도 지방법원의 넓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탕탕 나무 망치 소리가 울렸다. 진우는 목발을 짚고 힘겹게 불구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피고인석 난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번듯하게 차려입고 밤새 술판을 벌이던 사장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초췌하고 10살은 늙어 보였으며 헐렁한 줄무늬 수인복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조폭에게 맞아 부러졌던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풀었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는 영원히 절름발이가 되었다. 자금 세탁, 작물 취득, 그리고 김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범인, 은닉 동조 혐의는 모든 구석구석이 명백히 밝혀졌다. 진우는 떨면서 방청석의 가족석을 돌아보았다. 텅 빈 나무 의자는 차갑기만 했다. 미쳐서 거리를 떠도는 최 여사도 강릉에서 끔찍한 폭행을 당한 후 소식이 끊긴 동생 유나도 없었다. 한때 형제라며 가슴을 치던 부하들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다. 그는 엄격한 법의 사면초가 속에서 홀로 남겨졌고 그 고독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하지만 출입구 근처 마지막 줄에서 진우는 익숙한 사람을 보았다. 민서가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얇은 카디건을 걸쳤고 평온한 눈빛으로 재판석을 향했다. 민서는 이 사건의 권리 및 의무 관계자로서 이 가족의 끔찍한 비밀의 장막을 직접 걷어낸 사람으로서 그곳에 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진우는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초췌한 얼굴 위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다. 1000번 만번 미안하다. 진우는 흐느끼며 그의 비참하고 끈기는 목소리가 텅 빈 법정에 울려 퍼졌다. 뒤늦은 사과는 허공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탐욕과 거짓으로 무너진 가정을, 그리고 곧 철창 뒤에 묻힐 자유로운 삶을 위해 울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진우는 복합적인 여러 죄명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산은 몰수되어 밀수 조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민서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들으며 마음에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법원 경위들이 다가와 진우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호송차로 데려갈 때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서류를 가방에 챙겼다. 그녀는 법정 문을 나서며 부산의 눈부신 햇살을 정면으로 맞았다. 전 남편의 후회에 찬 울음소리를 어두운 과거 속으로 멀어지게 내버려 둔 채 남강의 광활한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쓸쓸한 공간에 구슬픈 소리를 남겼습니다. 민서는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뜨거운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렀습니다. 오늘 그녀는 김 회장의 묘를 정리하고 향을 피우기 위해 경상남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묘지는 모래 언덕 뒤편에 숨겨져 있었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시멘트로 만든 묘 앞에 멈춰서서 모자로 묘비에 쌓인 고운 모래를 쓸어냈습니다. 민서는 신선한 과일 몇 개를 차리고 향 3개의 불을 붙여 조심스럽게 향로에 꽂았습니다. 가느다란 흰 연기가 피어올라 푸른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민서는 작은 돗자리에 무릎을 꿇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이곳 모래바람은 차갑지만 더는 거짓과 기만을 견디지 않으셔도 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이듯 가볍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그 통장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바람을 심은 자들은 폭풍을 거두었어요. 백 사장은 바다에서 시신도 없이 죽었고 진우 씨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으며 최 여사님은 길거리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법이 그들을 심판했고 인과응보도 누구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저도 누명을 벗었어요. 더 이상 돈 훔쳐 남자랑 도망쳤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요. 민서는 눈을 감았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전처럼 나약함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안도와 평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통장은 한때 그녀를 가장 끔찍한 도망자의 삶으로 몰아넣고 허름한 젓갈 마을에 숨어 살게 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한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가 그 썩어빠진 가족이라는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순결함과 자존심을 되찾게 해준 만능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타오르는 향불의 붉은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던 세월 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수치스러운 눈물은 이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해질녘의 침대 버스가 덜컹거리며 부산 터미널을 떠나 민서를 강릉의 바다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유령이 없었고 오 사장과 그녀가 돌아와 장부를 정리하고 자신의 두 손과 머리로 정직한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젓갈 공장만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은 해가 바다 끝으로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민서의 평온한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어두운 여정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해가 다시 눈부시고 새롭게 떠올라 그녀가 깊은 진흙 속에서 스스로 쟁취한 완전히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비춰줄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달 출고 명세서 좀 다시 봐줘. 서울 거래처들에서 계속 전화와서 물건 재촉하는데 이번 멸치젓 색이 좀 짙어서 아직 병에 담지를 못하겠어. 오 사장은 공장 옆에 임시로 지은 시원한 양철 지붕 사무실로 들어오며 이마의 땀을 수건으로 닦았다. 짠! 바다 소금과 발효된 생선의 독특한 냄새가 그의 작업복 천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민서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올리며 오 사장에게서 서류 뭉치를 미소로 받아들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인부들한테 그 발효통들 잘 저어달라고 하고 너무 서둘러서 젓갈 짜지 말라고 하세요. 어제 제가 유통 대리점이랑 통화했어요. 우리 공장의 최상급 멸치젓 품질을 위해서라면 열흘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조금 늦더라도 품질은 절대적이어야 해요. 공장들처럼 양으로 승부할 순 없잖아요. 민서의 또렷한 말을 듣자 오 사장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조폭들이 공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밤 이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지만 바로 민서가 수많은 장부 속임수를 겪어본 경리에 냉철한 머리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 허물어져가는 사업을 폐허 속에서 일으켜 세웠다. 부산 법정을 다녀온 후 강릉으로 돌아온 초창기 민서는 깨진 통, 땅에 스며들어 역한 냄새를 풍기는 젓갈 등 폐허 더미와 마주했다. 인부들은 두려움과 당국의 감시 때문에 절반 이상이 떠나버렸다.
민서는 울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저축과 오 사장이 침대 밑에 꽁꽁 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자본을 꺼내 한 푼 한 푼 꼼꼼하게 계산했다. 민서는 가장 먼저 공장의 낡은 재무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일에 착수했다. 더 이상 시멘트 포대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로 외상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고 컴퓨터를 사고 수입과 지출, 인건비, 자재비, 소금, 신선한 생선 비용을 명확히 분류한 계산표를 만들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은 오 사장이 위험을 관리하고 어이없는 실수로 인한 불합리한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민서는 오 사장 젓갈 공장의 치명적인 약점이 품질이 아니라 판로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수년간 오 사장은 묵묵히 생선을 발효시켜 강원도 근처의 소규모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길 뿐이었다. 민서는 변화를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까지 직접 올라가 수백 년 된 나무 발효통에서 갓 짜낸 첫 멸치젓 원액을 들고 대형 슈퍼마켓과 친환경 식품 유통 대리점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지 않았다. 민서는 땀과 파도의 짠내, 그리고 화학물질이 없는 천연 단백질, 함량 시험 성적서로 그들을 설득했다. 정성이 통했는지 지역 특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미니 슈퍼 체인이 시범 계약을 체결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공장이 짭짤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하고 단젓갈 맛은 까다로운 주부들의 입맛을 서서히 사로잡았다. 요즘 공장 인부들이 다 자네 칭찬이야, 민서 아가씨. 오 사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보리차를 한 잔 꿀꺽 마셨다. 어제 집 나르는 친구가 그러는데 민서 아가씨가 회계를 맡은 뒤로 월급도 제때 나오고 명절 보너스까지 생겨서 고향에 있는 처자식이 더는 굶을 걱정 안 한다고 하더군. 지금 자네 모습 보니 아주 어른스럽고 듬직해. 낡은 통장 끌어안고 여기저기 숨어 다닐 때랑은 딴판이야. 그때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는데 민서는 살짝 웃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 밖 펌프 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깨끗하게 시멘트로 포장된 넓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젓갈 발효통들이 새로운 단열 지붕 아래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이곳 노동자들의 삶은 그녀의 굳건한 리더십 덕분에 점차 변하고 있었다. 저도 그냥 제 전문 분야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저를 거두어 주신 건 사장님이시잖아요. 이 젓갈 공장도 사장님의 피와 땀 같은 곳이고요. 절대로 예전처럼 허물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강릉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민서의 부드러운 실크 셔츠 자락을 휘감았다.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던 시골 며느리의 순종적이고 나약한 모습은 이제 깨끗이 불타버렸다.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민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빚어냈다. 날카롭고 독립적이며 자존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막다른 길에 몰린 여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모든 어두운 편견을 불태우는 밝은 불꽃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민서 씨, 올해 30 넘었지? 예쁘고 똑똑하고 이 큰 사업체까지 관리하는데 이제 기댈 곳도 찾고 새 출발할 생각 없어? 부두 밑에 수산물 도매상하는 그 총각이 계속 민서 씨 소식 묻더라고. 공장에서 병입 작업을 하는 칠복 아줌마가 땀을 닦으며 짓궂게 웃으며 민서를 쳐다봤다. 늦은 오후 강릉 바다 위로 해가 졌고 하늘가에는 붉은 노을이 번졌다. 인부들은 퇴근 준비를 위해 포장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다. 민서는 작업일지의 마지막 숫자를 기록하다가 칠복 아줌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다. 아주머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는 지금 장부랑 젓갈통 끌어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남편까지 또 들여서 짐을 늘릴 힘이 없어요. 그 총각한테는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민서는 서류를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여유롭게 공장 문을 나섰다. 그녀는 방파제를 따라 산책하며 광활한 바다의 짭짤하고 비릿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멀리서 이팡을 알리는 어선의 고동 소리가 들려와 황혼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이 어촌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가진 민서 같은 여인이 왜 혼자 사는 길을 택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기댈 남편이 필요하고 비바람을 막아줄 가장이 필요하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완벽하고 부유하며 너그러운 남자가 나타나 민서가 겪은 상처를 보상해주는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 소설이 아니었다. 민서는 걸음을 멈추고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어 거대한 방파석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기댈 곳, 그녀에게는 시댁이라는 이름의 기댈 곳이 있었다. 번듯한 사장 남편, 매일 불경을 외우며 도덕적인 척하던 시어머니, 부산의 번듯한 집.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뼛속까지 썩은 부패, 더러운 음모, 피 묻은 돈,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거짓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로 범죄가 드러났을 때 대신 희생시킬 장기말로 여겼다. 가부장적인 사상에 대한 트라우마, 자신의 집이라고 부르던 곳에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했던 숨 막히는 기억은 민서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피와 눈물, 그리고 쏟아지는 비 아래 통장을 끌어안고 도망치던 그 함의 극심한 공포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고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 은행 계좌에 매일 쌓이고 오 사장과 수십 명의 공장 인부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된 지금, 민서는 다른 남자에게서 어떤 보상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강인함과 끈기로 스스로를 치유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온다면 그것은 두 자유로운 영혼의 공명이어야지 동정을 필요로 하는 자의 비굴한 매달림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절대적인 자유에 완전히 만족했다. 저 멀리 수십 척의 연한 어선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항구에 들어오고 있었다. 돛대 위의 고출력 조명들이 강한 쪽을 환하게 밝혔다. 어부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엔진 소리, 바구니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럽지만 활기찬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민서는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려 몰아치는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스치며 시원한 감촉을 남겼다. 포효하는 바다소리는 과거의 모든 어두운 찌꺼기를 씻어내는 듯했다. 더 이상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도 진우에 미친 듯한 파괴도 백사장이라는 어둠에 대한 극심한 공포도 없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 사랑이나 증오뿐만 아니라 진실이 많은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생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익숙해 보이는 것들 앞에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